스탈린 체제의 소련 사회 성격 탐구. 왜 국가자본주의 사회인가? 스탈린주의는 혁명의 무덤일까요? 계승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국사회주의론의 제안과 국가자본주의 반혁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그의 실체와 행동을 구별한다. 하물며 역사적 투쟁에서는 더욱더 각 정당의 말과 생각을 그들의 진정한 조직 및 이해관계와 구별해야 하고 자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실체를 구별해야 한다. 즉 개인이든 사회든 말과 실천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진실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스탈린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우리가 출발해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계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혁명에 대한 반혁명이었을까요? 스탈린 체제 소련의 사회 성격은 정말 사회주의가 맞는 것일까요?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그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20세기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시즘이 왜 승리했는지, 왜 유럽 혁명이 패배했는지, 왜 전 세계 노동운동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모든 것이 스탈린주의를 제대로 보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혁명의 유산과 관료화의 씨앗. 1917년 10월 러시아 노동자들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수립했습니다. 소비에트, 즉 노동자병사농민의 평의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착취받는 계급이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처음부터 엄혹한 조건 속에 놓였습니다. 16개국 제국주의 군대의 무장 개입과 백군과의 내전. 혁명 러시아는 3년에 걸친 내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혁명의 핵심 사회 세력이었던 산업 노동자 계급이 내전 과정에서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공장들은 텅 비었고 수많은 혁명적 노동자들이 적군의 간부가 되거나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농촌으로 흩어졌습니다. 혁명 국가는 사회적 기반을 잃었습니다. 레닌은 이 사태를 직시했습니다. 1922년 그는 혁명 정부가 실제로는 관료적 기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관료들이 1917년의 혁명 정신에 적대적인 자들과 타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당의 프롤레타리아 정책은 일반 당원들이 아니라 일부 고참 당원들의 막강한 권위로서 결정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레닌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에서 그는 스탈린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스탈린은 지나치게 무례하다. 나는 동지들에게 스탈린을 서기장 자리에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라고요. 그러나 레닌의 유언장은 봉인되었습니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스탈린. 이들 당 지도부의 실세들은 유언장의 존재를 비밀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혁명은 이미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네프의 모순과 좌익 반대파의 투쟁. 내전 이후 혁명 정부는 신경제정책, 즉 네프를 시행했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국내 자본주의의 일정 부분 양보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네프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인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도 완만하게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네프 정책은 혁명의 적대적인 계층들을 성장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로 고용하는 소자본가들, 네프맨이라 불린 소상인들, 그리고 분홍인 쿨락들이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기구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1922년에 공업부문관리자의 약 65%가 노동자 출신으로 분류됐지만 불과 1년 뒤인 1923년에는 그 비율이 36%로 뚝 떨어졌습니다. 관료층이 팽창하면서 그들은 혁명적 노동자들보다는 네프 시기의 신흥계층들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당 내부에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좌익 반대파였습니다. 1905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이었고 10월 봉기의 실질적 조직자였으며 적군을 창설하여 내전을 승리로 이끈 레온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고참 볼셰비키 46인이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업을 확충하여 노동계급의 사회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둘째, 노동자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당과 국가 내부의 관료와 경향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근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은 고립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혁명은 반드시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태제였습니다. 반대파는 스탈린 일파에 의해 즉각 탄압을 받았습니다. 비난 기사가 쏟아지고 트로츠키는 적군 사령관이라는 요직에서 한직으로 밀려났으며 스탈린은 당 기구를 통해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켜 나갔습니다. 일국사회주의론, 이론적 반혁명. 1926년 스탈린과 부하리는 마르크스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교의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일국사회주의론이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혼자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를 이해하려면 역사유물론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모든 생산력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력은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존재합니다. 러시아 같은 후진국에는 그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사방은 적대적인 자본주의 열강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지도자들 모두가 이 점에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스탈린 자신도 1924년에 출판한 레닌과 레닌주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몇몇 선진국 프롤레타리아의 도움 없이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최종 승리를 성취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요. 그런데 스탈린은 같은 책의 다음 판에서 아니와 불충분하다라는 단 두 단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론이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스탈린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론적 엄밀함은 사라지고 정치적 편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왜 스탈린과 부하리는 이 교의를 채택했을까요? 답은 관료층의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세계혁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논리는 현재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정당화해줍니다. 부하린의 유명한 말처럼 달팽이 걸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된다는 발상이야말로 관료층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일국사회주의론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료층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강제공업화와 집산화, 위로부터의 원시적 축적. 그러나 일국사회주의론의 달팽이 걸음 버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28년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농민들이 도시의 양곡 판매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당시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영국이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사실상 무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닥쳐온 것입니다. 지배 집단은 분열했습니다. 부하리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제공업화였습니다. 스탈린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들보다 50년에서 100년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이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진국들이 우리를 분쇄할 것입니다. 이 논리는 얼핏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강제공업화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부담했습니다. 생산수단 생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1927년 28년에 32.8%이던 것이 1932년에는 53.3%, 1950년에는 무려 68.8%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소비재를 그만큼 희생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6년 동안 50%나 낮아졌습니다. 농민 문제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스탈린은 곡물 징발에서 토지 징발로 나아갔습니다. 강제 집산하였습니다. 수백만의 소농과 중농이 쿨락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가축 수송 열차에 실려 강제 이주됐습니다. 곡물 징발로 수천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1929년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락하자 스탈린은 이전보다 2배나 더 많은 곡물을 팔아야 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서만 최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낯선 역사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한 본원적 축적의 압축판이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생각해봅시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토지에서 몰아내고 식민지를 약탈하며 노동자들에게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을 강제했던 그 역사. 스탈린은 정확히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집산화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굴라크라는 노예 수용소에 수백만 명을 가두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뿐입니다. 영국 자본주의가 수백 년에 걸쳐 진행한 과정을 스탈린은 20년 안에 끝내려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잔인함과 야만성은 더욱 농축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스탈린 체제.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이론적 질문을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탈린 체제는 왜 자본주의일까요?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을 규정했습니다. 하나는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축적입니다. 자본주의 동력은 경쟁이고 자본주의 핵심은 축적입니다. 먼저 축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목표는 단순히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철칙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그것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잉여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자본으로 전환하라.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한 그는 이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하니까요. 그렇다면 경쟁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는 경쟁을 단순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경쟁이야말로 자본가들에게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착취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적 압력입니다.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쟁은 개별 자본가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논리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스탈린 체제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시장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경쟁 압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적 경쟁, 즉 국가 간 체제 경쟁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자본주의 열강들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뒤처지면 단순히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분쇄되고 맙니다. 소련은 그 압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축적, 또 축적이었습니다. 소비는 억제하고 투자는 최대화하고 노동자들을 더 오래, 더 혹독하게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형태만 달랐을 뿐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 대신 군비 경쟁이었고 사적 자본가의 이윤 동기 대신 국가 관료 집단의 생존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즉 노동자를 착취하여 잉여를 추출하고 그것을 재축적하는 강박은 동일했습니다. 스탈린 자신이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공업화의 지체는 낙오를 뜻할 것이요. 낙오한 자는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가의 언어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논리. 그것이 사적 자본가의 입에서 나오면 자본주의고 스탈린의 입에서 나오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과 강제공업화는 샴쌍둥이였습니다. 여기에 관료 계급의 이해관계가 결합하면서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스탈린 체제 소련은 지구상에서 분리된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발달한 선진국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존재하는 한
노동자 권력은 지속될 수 없으며 전 지구적 세계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레닌은 세계적 차원에서만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그 길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다른 길, 즉 자본주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스탈린의 세뇌 교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자본주의 반혁명의 4가지 특징. 1928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나타난 강제공업화 정책, 즉 스탈린의 국가자본주의 반혁명에는 몇 가지 핵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임금노동에 기반한 착취관계의 존재입니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공장은 인민의 것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공장을 통제한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관료 집단이었습니다. 착취관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착취자의 이름이 자본가에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둘째, 군비 경쟁, 즉 체제 경쟁을 통해 관철된 가치 법칙의 작동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치 법칙은 시장을 통해 개별 자본들에게 경쟁 압력을 부과합니다. 더 생산적이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1930년대 소련에는 자본주의적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법칙의 압력은 체제 경쟁이라는 형태로 국제적으로 관철됐습니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뒤처지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이 외부적 강제가 소련 경제 전체를 동원하고 조직하는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계획 경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지령경제, 명령경제였습니다. 국제적 관계 속에서 보면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의 산물이었습니다. 셋째, 자본주의적 축적 강박의 내면화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스탈린 체제는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를 억제하고 자본 축적에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였습니다. 생산수단 생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수십 년에 걸쳐 계속 높아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생산력을 확장해야 했고 그 비용은 언제나 노동자들이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축적 강박, 즉 축적하라의 국가자본주의적 버전이었습니다. 넷째, 소련 관료 집단의 집합적 지배계급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지배계급이 존재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들의 잉여를 전유하는 집단. 스탈린 체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당국가 관료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합적으로, 즉 국가기구를 통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잉여를 처분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물질적 특권과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이었습니다. 트로츠키가 말한 관료적 카스트는 결국 하나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가 바로 스탈린 체제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그 실질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 자본주의적 경쟁 압력, 자본주의적 축적 강박,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계급 지배였습니다. 반혁명의 구체적 사례 1. 공장 자주관리의 퇴보. 스탈린 체제가 국가자본주의로 전환된 과정은 공장 내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혁명 직후 소련의 공장 관리는 트로이카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노동자 대표, 당원,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가 함께 공장을 협력 관리하는 집단적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1917년 혁명의 정신을 담은 구조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기술 전문가들을 통제하며 당 조직이 그 과정을 조율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때는 당이 아직 스탈린주의에 물들기 이전의 건전한 노동자당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말 강제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이 작업장 협력체제는 해체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서방 자본주의식으로 말하면 사장체제, 즉 1인 지배인 체제였습니다. 공장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노동자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스탈린은 1931년에 이것을 공식화했습니다. 1인 지배인 없이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고요. 이 변화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트로이카에서 1인 지배로의 전환은 단순한 경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 내부의 권력 관계가 근본적으로 역전됐음을 뜻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인 공장에서 노동자가 복종해야 하는 공장으로, 집단적 통제에서 자본주의적 위계 구조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공장에서는 공장주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노동자는 복종합니다. 국유 공장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관철된 것입니다. 노동 규율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지각과 결근에 대한 처벌이 극도로 강화됐고, 이른바 스타하노프 운동을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사회주의적 영웅주의로 미화됐습니다. 자본주의 공장에서 성과급제와 노동 강도 강화를 통해 잉여 착취를 극대화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입니다. 반혁명의 구체적 사례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퇴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에서 스탈린 체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쿠겔만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사회적 대변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진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로츠키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회 진보의 척도는 언제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진술이 아닙니다. 사회의 해방 정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여성이 얼마나 해방되어 있는가라는 역사유물론적 통찰입니다. 1917년 혁명 직후 볼셰비키 정부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여성 해방 정책들을 실시했습니다. 이혼의 자유를 보장했고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여성을 경제적,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률들을 쏟아냈습니다. 사회화된 식당, 공동 세탁소, 타가소 등을 통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했습니다. 혁명은 여성을 가정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체제 하에서 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강제 공업화는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했고 여성 노동력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도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중 착취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1936년의 정책 전환이었습니다. 스탈린 정권은 낙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대폭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영웅이라는 칭호를 만들어 많은 아이를 낳는 여성을 국가적으로 표창했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족은 소련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제정이 됐고 여성의 모성 역할이 공식 이데올로기로 강조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건 역시 국가자본주의의 논리와 연결됩니다. 강제 공업화로 인한 극도의 생활 악화 속에서 국가는 사회화된 보육과 가사 서비스에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그 부담을 여성 개인에게, 가족에게 전가했습니다. 가족은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성은 노동력 재생산의 사적 담당자로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구조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마르크스와 트로츠키가 말한 사회 진보의 척도, 즉 여성의 지위로 스탈린 체제를 재봤을 때 그것은 명백히 반혁명의 얼굴이었습니다. 대공포와 혁명의 청산.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스탈린은 1917년 혁명의 살아있는 기억을 체계적으로 말살했습니다. 1936년에서 1938년 사이 대공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스크바 재판에서
옛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차례로 피고석에 앉아 트로츠키주의 스파이, 제국주의 첩자라는 죄목으로 처형됐습니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리코프 등 1917년 혁명을 함께 만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1917년 당시 볼셰비키 당원의 14분의 1만이, 1920년 당시 당원의 6분의 1만이, 1939년에도 당원으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 수감자 수는 1928년에 3만 명에서 1930년에 이미 20배로 늘어났습니다. 사형은 일상이 됐습니다. 1930년에만 2만 201명이 처형됐고 1937년에는 35만 3,704명이 처형됐습니다. 1921년 수치의 거의 40배였습니다. 여론조작용 재판의 기능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을 해외 트로츠키주의 첩자라고 낙인 찍음으로써 대중의 불만을 체제가 아니라 파괴 공작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국가자본주의적 착취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데 대중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수법이었습니다. 예술과 지적 생활도 질식됐습니다. 1920년대의 풍요로운 예술 실험, 예를 들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마야코프스키의 시, 말레비치의 회화 등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가짜 이름표 아래 단조로운 체제 순응주의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불만의 초점이 될 만한 작품을 창작한 지식인은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망명지에서 스탈린의 테러를 분석하고 규탄하던 레온 트로츠키는 1940년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멕시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트로츠키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스탈린주의와 레닌주의 사이에는 피해 강물이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1920년대 말 코민테른의 제3기 노선, 전 세계적 재앙. 스탈린주의가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재앙이었다면 그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 중심에 코민테른의 1920년대 말 제3기 노선이 있었습니다. 때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폭발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고 혁명적 좌파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탈린은 전 세계 공산당들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제3기에 접어들었다. 주적은 사회민주주의다. 그들은 사회 파시스트다. 파시스트만큼 위험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지령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탈린은 영국 총파업을 배신한 영국 노동조합회의 지도부와 중국 노동자들을 학살한 장제스를 믿으라고 했다가 대재앙을 초래한 직후였습니다. 제3기 노선으로의 180도 전환은 그 실수를 은폐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공산당들을 러시아 대외 정책에 충실한 하수인으로 재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러시아 관료들 외교 정책의 종속 변수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새 노선의 비협조적인 각국 공산당 기존 지도부는 모조리 축출됐습니다. 수치가 결과를 말해줍니다. 프랑스 공산당 당원은 1928년 5만 2천 명에서 1931년 3만 6천 명으로, 미국 공산당은 1만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영국 공산당은 5,500명에서 2,500명으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9만 1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공황으로 급진화한 노동자들이 공산당으로 왔다가 기존 노동조합과 3인당 속의 광범한 노동자 대중과 단절된 채 고립된 투쟁에 내몰리다 패배하고 떠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독일의 비극, 히틀러에게 열어준 문. 무엇보다 결정적인 재앙은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충격은 미국보다 독일에서 훨씬 심각했습니다. 불과 7년 전에 초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저축을 날렸던 독일 중간계급과 농민들은 이번에는 대공황으로 다시 한번 파멸 직전에 몰렸습니다. 사회 전체에 절망이 퍼졌고 나치즘이 그 절망을 파고들었습니다. 독일 공산당은 성장했습니다.
당원 수가 1928년 12만 4천 명에서 1931년 20만 6천 명으로 늘었고, 득표 수도 1928년 320만 표에서 1932년 11월에는 590만 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독일 3인당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1932년 11월 선거에서 720만 표를 얻었고, 공장위원회 위원직의 8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불과 4%였습니다. 독일 노동자 대중은 여전히 3인당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산당 당원의 대다수는 실업자였고, 1931년에 공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당원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에 맞서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3인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3인당 지도부는 타협주의자들이었지만 그 지지자들은 파시즘에 맞서 싸우고 싶었던 수백만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의 지령은 정반대였습니다. 3인당은 사회 파시스트다. 히틀러보다 먼저 그들을 격파해야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가 됐습니다. 독일 노동자 계급은 분열된 채 파시즘에 맞섰고 패배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건설된 노동운동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공산당원들, 3인당원들,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로 이어졌습니다. 트로츠키는 1931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독일에서 파시즘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역사적 패배다. 우리는 세대를 거쳐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고는 정확히 실현됐습니다. 결론,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1930년대 소련 사회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스탈린주의는 1917년 혁명의 계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반혁명으로 봐야 할까요?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 답은 명확합니다. 스탈린주의는 혁명에 대한 반혁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반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비극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917년 혁명은 고립 속에서 사회적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혁명적 노동자 계급이 내전으로 소멸하는 과정에서 관료층이 성장했습니다. 그 관료층은 처음에는 혁명의 언어로 말했지만 점차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그 관료층의 이해관계가 은결된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층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군사적 압력 속에서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자본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한 자본주의의 동력과 핵심 두 가지 요소, 즉 경쟁과 축적이 국가 관료제라는 새로운 형태를 입고 작동했습니다. 임금 노동에 기반한 착취, 군비 경쟁을 통한 가치 법칙의 관철, 끝없는 자본 축적의 강박, 관료 집단의 새로운 계급 지배, 공장 내 1인 지배 체제의 복원,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 반동. 이 모든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스탈린 체제는 사회주의의 이름을 달고 자본주의의 논리를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형성 과정은 차이가 있었지만 스탈린주의하류 모택동 체제나 김일성 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마오주의와 김일성주의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중국과 북한 사회 성격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모두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가 정확한 성격 규정입니다. 스탈린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비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십 년 동안 현존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오염시켰습니다. 소련의 강제 노동수용소, 비밀경찰, 일당 독재 등이 사회주의의 얼굴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지배계급에게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둘째, 코민테른을 통해 전 세계 혁명운동을 왜곡하고 파시즘이 부상하는 결정적 시기에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했습니다. 독일의 비극은 그 가장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들,
스탈린의 테러에 의해 처형당한 수만 명의 혁명가들은 사회주의를 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세계를 원했습니다. 스탈린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이름으로 지배를 계속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된 혁명이 관료적 변질을 거쳐 국가자본주의로 전환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명의 열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혁명가들인 김단야, 김산, 주세죽 등도 스탈린주의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탈린주의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성장이 곧 사회주의의 성장은 아닙니다. 성장과 쇠퇴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성과를 위해 수백만 명의 농민이 굶어 죽었고 수십만 명의 혁명가들이 총살됐으며 수백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노예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공장에서는 트로이카의 자주집단 관리가 사라지고 자본주의 공장과 다를 바 없는 1인 지배가 복원됐으며 혁명이 해방시키려 했던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전 세계 공산당들은 히틀러에 맞서 싸우는 대신 3인당원들을 사회 파시스트라 부르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유물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그 체제 속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이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보라고. 경쟁 압력에 떠밀려 끝없이 축적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여성을 억압하고 비판자를 죽이는 체제. 그것이 사회주의를 자칭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시기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오류와 삼인주의의 배신이 결합하여 파시즘이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유럽 노동운동 전체가 파시즘의 파도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저항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역사는 지배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 즉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